자, 처음에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땡땡 경찰서 수사과 김철수 경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경찰이 출석하라 그러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고 다음 주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체포영장 나와서 바로 집 앞에서 잡혀가셨어요. 그러면 시간을 벌어놓는 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안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권의 저는 메이 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최대한 잘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번에 이 주제를 택했냐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일 첫 경찰 조사가 전체 사건에서 미치는 영향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80~9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망치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엎어진 물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를 처음부터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순으로 과정을 쭉 훑어가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땡땡 경찰서 수사과 김철수 경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벌써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뭔 잘못을 했더라? 자, 여기서 벌써 팁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건 기록에 남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 첫 전화부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날만 잡겠다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벌써 사건 관련해서 조금씩 물어보시는 수사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녹음까지는 다 안 돼도 수사관이 다 듣고 기록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사받으러 가면 전화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르게 말하시네요?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 전화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건 관련된 얘기에 대답을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부인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관이 전화를 왜 했을까요? 대부분은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출석 날짜 잡으려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흔한 코스가 뭐냐면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내일 회사 출근해야 돼서 그러면 토요일 오전에 되세요? 예, 토요일에는 되기는 하는데 예, 그러면 별로 큰일은 아니니까 잠깐만 와서 조사받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별일이 아니면 경찰에서 전화가 왔겠어요? 수사관 분들도 다 바쁜 분들이잖아요. 그냥 할 일 없이 커피 마시고 가라고 전화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날짜는 무조건 넉넉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요령 있게 하셔야 돼요. 출석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만 어설프게 듣고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체포영장 나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의뢰인분이 그분이 한 30억 이 정도 되는 사기 사건 피의자였는데 변호사 상담을 여러 군데 이제 받으시면서 저 포함해서 못 정하고 계속 좀 어영부영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출석하라 그러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고 다음 주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체포영장 나와서 바로 집 앞에서 잡혀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벌어야 되지만 어설프게 무조건 미루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자, 그리고 경찰 조사 가시기 전에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두 번째가 변호사 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변호사 수임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도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지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띄워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란 게 뭐냐? 가시기 전에 고소장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소장이 아니라 112 신고일 때도 있고 119 신고일 수도 있고 진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이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오늘 바로 서류 넣어도 나오는데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씩 걸려요. 근데 그거는 경찰 내부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장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해서 서류 받아본 다음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어놓는 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왜 최소 2주 정도 시간을 벌어놓는 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해야 되고 변호사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안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스토리를 한번 본인이 떠올려보고 증거도 좀 찾아보고 뭔가 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AI면 시간이 안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동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서 동유럽에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뭐 프라하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여권을 보니까 루마니아 입국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루마니아에 출장 갔었던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날 수요일이었고 상대방이 노란 원피스 입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 날짜도 화요일이고 상대방 옷도 흰색이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고 결백하고 거짓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경찰 가도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자기 기억을 되짚어 보셔야 돼요. 변호사님, 근데 좀 틀리게 말해도 나중에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조사받을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거는 번복하는 거예요. 번복이라는 게 말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말을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거짓말 하겠죠? 수상한 생각에. 그러니까 송치, 그러니까 유죄, 철컹철컹 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딱히 거짓말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어도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부정확하니까 번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다? 수사관이 그렇게 이해심 있게 생각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내 편이 아니잖아요. 번복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 가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써보고 정리를 해보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처음에 확실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증거 주세요 하면 카톡이든 뭐 계약서든 문자든 이런 걸 보내주세요. 근데 대조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한테 굳이 거짓말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도 저는 변호사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 그러니까 고객님 말이 틀려도 그냥 헷갈리셨나 보다 하죠. 근데 수사관이 똑같이 생각해주냐? 전혀 아니거든요. 수사관은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싶으면 딱 그때부터 의심하고 안 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작년에 횡령 사건이고 피해자가 50대 남자분인데 이분도 똑같아요. 경찰이 전화 와서 간단히 뭐 얘기만 해주고 가라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셨는데 그날 유도신문에 완전히 말려가지고 1차 조사에 가가지고 불필요하게 자백을 잔뜩 하고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본인이 자백을 했는지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어디가 함정인지를 모르니까, 함정 질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하고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선임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사가. 경찰관 기피 신청하고 위법 수집 증거다 뭐다 가진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엎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 사건은 잘 그렇게 됐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소하시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돈만 못 받았다고 단순히 사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무조건 내가 사기로 고소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기 사건은 고소하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수사관이 이거는 민사사건인데 법원 가서 하지 여기 경찰을 갖고 와서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워낙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변호사가 붙어 있어도 그런데 혼자 가시면 뭐 더 하겠죠. 그러니까 경찰 가면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천지예요. 너무 조사를 압박을 하니까. 피해자라고 온 사람이 말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피해자를 오히려 막 취조하듯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도 정리를 잘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변호사님, 그러면 경찰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돼요?
순서요. 고소사건이면 처음에 누가 이제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고소장 접수가 되고 입건이 되고 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는 거죠. 이때 수사과든 뭐 형사과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수사과는 상대적으로 좀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좀 더 강력 같은 경우에 형사과로 가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 여청이라고 하는데 여성 청소년 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게 여기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어디 소속이라고 하는지만 들어봐도 요 사안이 좀 어떤 종류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고소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수사관이 좀 정리를 하고 자료 요청도 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뭐 심한 경우는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는 뭐다? 벌써 이 앞에 많은 조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소인이 변호사한테 가서 고소장 써서 내고 고소인이 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등등을 다 해야 그 다음에 피고소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전화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일 아니니까 잠깐 조사 받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근데 정말 별일 아닌 상황이겠냐고요. 수사관도 다 준비가 되고 무장이 다 됐다, 내가 밥상 다 차렸으니까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요 상태에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 받을 때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하소연 막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는 좋은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트집이 잡힐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도신문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수사관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금 친절한 스타일이다, 뭔가 허심탄회하다, 얘기가 뭐 좀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수사관 만났다 이런 거 없어요. 수사관이 피의자한테 뭐 침묵하고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대방은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증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구덩이를 확 파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르겠으면 차라리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관되게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별 5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피신조서 열람하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잘 안 읽으세요. 왜냐? 이때는 이미 몇 시간 뭐 실갱이하고 이러고 난 후라서 그냥 너무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드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근데 조서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검찰 가고 법원 갈 때 판사가 내가 말한 녹음 파일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했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상관도 없고. 조서에 종이에 적힌 것만 살아서 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뉘앙스가 좀 다르게 적혀 있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뉘앙스가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하나 찬찬히 보고 다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변호인이 같이 가면 변호인이 봐주겠죠. 근데 혼자 가시더라도 요구할 권리가 똑같이 있거든요.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혼자 가기가 너무 이제 겁이 난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게 좋겠죠. 조사만 동반해 주는 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던데 아무튼 뭐든 간에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명한 변호사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뭘 해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견서를 서면을 다 내주는지, 말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회의를 직접 그 변호사가 같이 해주는지, 상담실장이 와서 말만 하는지, 경찰서 갈 때 이 변호사가 나랑 같이 동석을 해주는지, 같이 가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같은지, 최소한 상담을 사무장이 해주는지, 아니면 상담하시는 이 변호사님이 직접 경찰에 같이 가주시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새 이렇게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거는 수임하기 전에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돈 들어가기 전에 해야지. 수임 계약하고 수임료 납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꾸고 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환불 받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수임하기 전에 뭘 해준지 이런 거를 다 직접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너무 중요한 부분,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원치 않는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찰 조사할 때 유독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독 어려운 분? 너무 기죽어서 말 잘 못하시는 경우도 어렵고, 아니면 반대로 뭐 너무 막 횡설수설 하시는 이런 분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저는 무조건 리허설을 다 하고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근데 한 번 어떤 게 있었냐면, 피의자 조사 이제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연습 삼아서 이게 티키타카를 해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꼭 하고 가요. 경찰 조사처럼 모의로 해보는 거죠. 이걸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모든 문장을 약간 네로 시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거침입인데, 그때 그 아파트 계단실에 들어간 거 맞죠? 이렇게 제가 이제 경찰처럼 물어보니까, 얘 그 아파트 옆에 다른 아파트기는 한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 아파트 얘 그 아파트 옆 아파트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문장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 아파트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모든 문장을 네로 시작을 하냐고.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 수사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네만 들어가요, 조서에. 진짜 이렇게 자기가 의도 안 한 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때는 연습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해서 갔거든요. 근데 뭔 줄 알아? 실제 조사를 갔는데 한참 연습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들어가셨는데 또 똑같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하니까 그게 이러시는 거야. 근데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실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옆에서 막, 아이고 수사관님, 그게 지금 이분이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조사에서 빼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고쳐주면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변호사와 같이 가면은 변호사가 저 대신 말해줘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신 이제 피의자 대신 어느 이제 일정 부분 그럴 수는 있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수사관 성향이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데, 뭐 어떤 분들은 변호인이 한마디라도 거들면 막 엄청 싫어하고 막 눈치 주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엔 조금 티 안 나게 조금 정중하게 이렇게 살짝씩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심한 경우는 조사받는 분이 말씀을 클리어하게는 못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대놓고 변호사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소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서에 들어간 문장을 하나하나 그냥 다 불러드려. 그러면 수사관이 받아쓰기만 하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또 수사관 성향도 있지만 변호사 성향도 있죠. 나는 좀 약간 엄마 같은 스타일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엉덩이가 약간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모든 변호사님을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분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데, 이제 최근에도 대질조사하러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질조사는 이쪽 변호사를 같이 있고, 이쪽 피해자, 이쪽 이제 피해자 이렇게 같이 모든 한 방에서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님은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조사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시더라고. 저녁 약속이.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분이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편 아니니까 뭐 상대편이긴 한데 되게 황당해하시고, 일단 뭐 수사관들 직무 보는 그 방에서 조사를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변호사님도 어떻게 하는지 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거의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 되게 어린 변호사님들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는 뭐 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지난달에 보이스피싱 사건 그 수거책인데 너무 억울한 거 있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엔 불송치 다 나왔거든요. 그 사건 조사 갔을 때 강력팀의 형사님이 조사 한참 하다가 갑자기 딱 끊더니 우리 피의자분 이제 나하고 같이 가신 분한테, 야 너 지금 일어나서 변호사님한테 인사 90도로 한번 해,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뭐 너무 당황이 되잖아요. 아이고 왜 갑자기 괜찮다, 왜 이러시냐, 막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수사관님 말이 변호사가 이렇게 뭐 열심히 나서서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 하셨어요. 뭐 자랑 같지만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만 있는 변호사님이 많으신가 봐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그냥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거 까딱하면 진짜 최악이에요. 경찰서에 이미 고소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전화해서 가볍게 미안하다고 이제 쉽게 처리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사과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결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합의는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합의도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합의금 없이 맨입으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합의금을 주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는 알고 줘야지. 그렇잖아요.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그 전화만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한테 돈을 뭐 덥석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전화 잘못하면 2차 가해다, 스토킹이다 이러면서 반성 안 한다고 상대편이 엄벌 타면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또 뭐 어설프게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또 자백하는 것처럼 녹취만 내가지고 나중에 피해자가 또 그것도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증거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